너 지금 제정신이야? 병원비는 어쩌라고. 빨리 와서 돈 내.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어찌나 소리를 질러대시는지 고막이 다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저는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속으로 웃었죠. 법원에서 이혼 도장 찍은 지 딱 3일째 되던 날이었거든요. 잘난 아들 앞길 막지 말라며 이혼시킬 땐 언제고 당당하게 따져 묻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코웃음 치며 되물었어요. 아줌마 누구세요? 잘난 아들한테 받으세요. 콧대 높은 시어머니를 무릎 꿇고 빌게 만든 기막힌 반전. 그 통쾌한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4살 이수진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생의 덫을 피하려다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갔던 참으로 어리석고도 치열했던 제 지난날의 기록이에요. 누군가는 사랑이 인생의 전부라 말하지만 저에게 사랑은 철저한 검증의 대상이자 두려움 그 자체였는데 왜 제가 그렇게 방어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오래된 기억부터 꺼내봐야 할 것 같아요. 유난히 춥던 그해 겨울, 마당에 쌓여있던 배추 500포기의 산을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릴 적 제 기억 속의 엄마는 언제나 부엌 구석이나 장독대 옆에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는데 그날은 분위기가 여느 때와는 사뭇 달랐죠. 외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연락을 받고 엄마는 사색이 되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어나가려 했지만 그 앞을 가로막은 건 거대한 산처럼 버티고선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걱정은커녕 당장 눈앞에 쌓인 배추가 얼어버리면 네가 책임질 거냐며 표독스럽게 소리치셨는데 엄마가 울면서 한 번만 가게 해달라고 빌어도 소용이 없었죠. 할머니는 며느리가 집안 대사를 앞두고 친정 핑계를 댄다며 혀를 차시더니 기어이 엄마 손에 고무장갑을 끼우고 배추 절이는 일을 시키셨어요. 어린 제가 보기에도 엄마의 등은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고 저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소금 바구니를 나르며 엄마를 도왔지만 역부족이었죠. 엄마는 붉은 고무대야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뚝뚝 흘리며 배추를 절이셨는데 소금물에 절여진 것은 배추가 아니라 엄마의 마음 같아 보였어요. 결국 밤이 늦어서야 병원으로 출발할 수 있었지만 병원 복도에 들어서자마자 들려오던 곡소리에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이미 외할아버지는 눈을 감으신 뒤였고 장례식장에서 혼절하듯 오열하는 엄마를 보며 어린 저는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붉은 김치 양념이 마치 엄마의 피눈물처럼 보였던 그날, 저는 뼈에 새기듯 맹세했죠. 나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무관심한 남편과 표독스러운 시어머니 밑에서 내 인생을 갈아 넣는 짓은 죽어도 하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 맹세는 제가 성인이 되어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심하는 순간까지 저를 지배하는 제1원칙이 되었고 저는 남자의 능력이나 외모보다 그 집안의 분위기와 시어머니의 인품을 최우선으로 따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까다로운 제 눈에 들어온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었는데 그는 가진 것 하나 없는 가난한 공무원 준비생이었죠. 화려한 직업도 든든한 배경도 없었지만 저는 오히려 그 점이 마음에 들었는데 가진 게 없으니 잃을 것도 없을 것이고 콧대 높은 부잣집 시댁처럼 며느리를 무시하지도 않을 거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이었어요. 그는 늘 무릎이 나온 트레이닝복 차림에 뿔테 안경을 쓰고 도서관을 오갔지만 저에게만큼은 세상 누구보다 다정하고 헌신적인 남자였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끝나는 날이면 버스 정류장 앞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기다렸다가 꽁꽁언 제 손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고 녹여주며
따뜻하게 웃어주곤 했거든요. 하지만 제가 그와의 결혼을 결심한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의 어머니, 즉 예비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날 같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집안 풍경과 소박하게 차려진 밥상을 보며 저는 묘한 안도감을 느꼈죠.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는 평생 딸이 있었으면 했는데 이렇게 참하고 예쁜 아가씨가 우리 모자란 아들 짝이라니 꿈만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는데 그 따뜻한 온기에 저는 그동안 세워두었던 경계심이 눈 녹듯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어머니는 제 손등을 어루만지며 세상에서 가장 선한 눈빛을 하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손수 껍질을 깐 과일을 제 입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죠. 나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을 얻는다고 생각한다. 우리 집은 가진 건 없지만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는 부자니까 네가 와주면 내가 정말 친정 엄마처럼 잘해줄게.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외할아버지 장례식장에서 느꼈던 엄마의 서러운 한까지 대신 위로받는 기분이 들어 왈칵 눈물을 쏟을 뻔했죠. 친구들은 가난한 공시생 뒷바라지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며 네가 벌어서 다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게 무슨 고생길이냐고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며 말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돈이야 제가 벌면 되는 것이고 시댁 스트레스 없이 서로 존중받으며 사는 게 진정한 행복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시어머니의 그 인자한 미소 뒤에 어떤 칼날이 숨겨져 있는지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저는 그렇게 제 발로 호랑이 구립구에 서고 말았어요. 결혼 준비는 당연히 제가 모아둔 돈으로 진행되었고 신혼집 역시 제가 마련한 전세 자금으로 구했는데 남편은 미안해하면서도 꼭 합격해서 호강시켜주겠다며 제 앞에서 맹세를 했어요. 저는 그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집안일이며 생활비며 모든 것을 제가 도맡아서 처리했고 신혼의 달콤함보다는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살았죠.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을 다녀온 직후 시어머니는 여전히 인자한 얼굴로 저희 부부를 맞이해 주셨고 저는 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에 가슴이 벅차오르기까지 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한 착각이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는데 가면이 벗겨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더라고요. 친정에 인사를 드리고 그 다음 주말 다시 시댁에 들렀을 때 시어머니는 밥상을 차려주시며 은근슬쩍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주 사소한 부탁처럼 들렸기에 저는 그 말 속에 담긴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시어머니는 식사가 끝나자 과일을 깎고 있는 저를 빤히 바라보시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 툭 던지시더라고요. 예, 어차피 주말에는 우리 아들 공부해야 해서 도서관 가고 없을 텐데 너 혼자 집에 있으면 뭐하니? 심심할 텐데 와서 나랑 말동무나하고 반찬이나 좀 만들어 놓고 가라. 저는 그 말이 며느리를 배려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돌아오는 주말부터 시작된 건 말동무가 아니라 혹독한 노동의 시작이었어요. 평일 내내 회사 업무에 시달리고 맞이한 꿀같은 주말 아침, 눈을 뜨기도 전에 시어머니의 호출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고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해야 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앞치마를 던져주며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이 상하기 전에 싹 다 다듬어서 김치도 담그고 밑반찬도 해두라고 지시하셨죠. 남편은 방에 들어가 공부한다는 핑계로 문을 닫아 걸었고 거실에는 텔레비전 소리와 시어머니의 잔소리만 가득 채워졌는데 저는 싱크대 앞에 서서 산더미처럼 쌓인 팔을 다듬으며 문득 어린 시절 엄마의 모습이 겹쳐 보이는 것 같아 소름이 돋았어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애써 부정했는데 이건 시집살이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가족을 위한 봉사라고,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힘드니까 내가 조금 도와드리는 것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시키듯 합리화했죠. 제가 여기서 힘들다고 내색하면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던 제 다짐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 결혼이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는 꼴이 될까봐 오기가 생겨서 더 열심히 칼질을 하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미안한 기색도 없이 오늘 반찬 맛있더라며 해맑게 웃는데 순간 울컥하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아직은 공부하느라 나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합격만 하면 다 보상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건 저만의 순진한 착각이었고 시어머니의 요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대담하고 뻔뻔해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몸으로 때우는 노동을 넘어서 이제는 노골적으로 제 지갑을 열게 만들려는 시도가 이어졌는데, 처음에는 병원비가 부족하다, 보일러가 고장났다 하며 앓는 소리를 하시기에 며느리 된 도리로 모른 척할 수가 없어 봉투를 챙겨드렸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맙다는 말 대신 당연하다는 듯이 돈을 받아 챙기시고는 다음 달에는 또 다른 이유를 만들어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저는 제 월급이 온전히 저희 부부의 미래를 위해 쓰이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사라지는 걸 보며 속이 타들어갔지만, 남편은 그저 엄마가 고생해서 키워주셨으니 우리가 효도해야 한다며 효자 노릇을 강요하더라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과 시집살이, 그리고 철없는 남편 뒷바라지까지 병행하며 제 몸과 마음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지만 저는 끝까지 버티고 또 버텼어요. 그리고 2년이라는 인고의 시간이 흐른 뒤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 선명하게 박힌 최종 합격이라는 네 글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지만 정작 제 입에서 나온 건 환호가 아니라 긴 한숨이었어요. 지난 2년간 제 젊음과 통장을 땔감 삼아 태워버린 그 지독한 터널을 드디어 빠져나왔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기 때문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어깨를 감싸쥐며 정말 고생했어, 해낼 줄 알았어라고 말했는데, 그 순간 제 귀를 때린 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고성이었어요. 아이고 내 새끼,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 부처님이 내 정성을 알아주셨어. 제가 새벽마다 눈 비비며 차려낸 밥상과 뼈 빠지게 번 돈으로 대준 학원비는 온데간데 없고 모든 공은 어머니의 기도발로 둔갑해버린 상황이었지만 저는 좋은 날이니 넘어가자며 애써 쓴 웃음을 지었어요. 온 집안이 축제 분위기가 되었고 시어머니는 동네가 떠나가라 전화를 돌리며 아들 자랑을 시작하셨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는 벌써부터 거만한 콧바람이 잔뜩 들어가 있었죠. 저는 분위기를 맞춰주려 부랴부랴 마트에 가서 남편이 평소에 노래를 부르던 소갈비며 값비싼 과일들을 잔뜩 사왔어요. 양손 가득 장바구니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는 저를 보며 남편이 달려나와 짐을 들어줄 거라 기대했지만 그는 소파 상석에 다리를 꼬고 앉아 TV 채널을 돌리고 있을 뿐이었죠. 눈이 마주친 남편은 짐을 들어주기는커녕 턱으로 부엌을 가리키며 툭 내뱉었어요. 왔어? 엄마 배고프시다는데 얼른 밥상부터 차려. 오늘 같은 날 설마 시시한 반찬 차리는 건 아니지? 그 건조한 말투에 순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지만 저는 꾹 참고 부엌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둘렀어요.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저는 혼자 칼질을 하고 지지고 볶으며 마치 이 집의 식모가 된 듯한 비참함을 맛보아야 했죠.
2년 동안 제가 가장 노릇을 하며 떠받들었던 건 함께 고생을 나누는 동반자가 아니라 상전이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는 순간이었어요. 푸짐하게 차려진 밥상 앞에 앉은 남편은 젓가락을 들자마자 묘한 말을 꺼냈어요. 엄마, 나 이번에 연수원 들어가면 동기들하고 모임도 많아질 텐데 옷이랑 구두 좀 싹 새로 맞춰야겠어. 7급 공무원인데 없어 보이면 안 되잖아.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제 쪽을 힐끔거리며 맞장구를 치셨죠. 그렇고 말고. 이제 네가 보통 사람이냐? 나라의 녹을 먹는 관리인데 품위 유지가 생명이지. 며느라 들었지? 내일 당장 백화점 가서 우리 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고급으로 뽑아줘라. 저는 입안에 든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져서 씹을 수가 없었어요. 합격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또다시 지갑을 열라는 요구도 기가 막혔지만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죠. 그는 제가 지난 2년 동안 자신을 위해 화장품 하나, 옷 한 벌 제대로 못 사고 헌신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미안해하기는커녕 마치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는 채권자처럼 당당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왜 대답이 없어? 당신 적금 만기된 거 있잖아. 합격 선물로 해줄 수도 있는 걸. 그게 아까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제 막 합격했고 발령 나면 월급 나올 텐데 그때 사면 안 될까?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돌아온 건 남편의 차가운 비웃음이었어요. 야, 공무원 사회 위계 질서가 얼마나 엄격한데 처음에 기죽으면 끝까지 무시당하는 거야. 당신은 내 내조를 하는 거야? 아니면 내 앞길을 막는 거야? 앞길을 막는다는 그 말이 비수가 되어 심장에 꽂혔어요. 제가 흘린 피땀 눈물을 순식간에 걸림돌 취급하는 그 뻔뻔함에 말문이 막혀버렸죠.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서 혀를 차며 거들었어요. 쯧쯧, 여자가 그릇이 작아서 큰일이다. 내 아들이 이제 7급이야, 7급. 너랑은 급이 달라졌다고. 남편이 잘 나가면 네가 사모님 소리 듣는 건데 그깟 돈 몇 푼에 벌벌 떨기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저는 그저 아들의 출세길을 닦아주는 소모품에 불과했다는 사실을요. 급이 다르다는 그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며 윙윙거렸고 눈앞에 있는 남편이 2년 전 도서관에서 제 손을 잡고 평생 은혜 갚겠다고 맹세하던 그 사람이 맞나 싶어 소름이 돋았죠. 합격증 한 장에 사람이 이렇게까지 비열하게 변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밥상이 치워지고 과일을 깎아내갔을 때 남편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더니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어요. 근데 당신 요즘 관리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피부도 푸석하고 옷 입는 것도 칙칙하고 나중에 내 동기들 만나거나 회식 자리에 데려가기 좀 그렇겠다. 누구 때문에 밤낮으로 일하느라 피부가 망가지고 유행 지난 옷만 입어가며 새 옷 하나 못 사 입었는데 이제 와서 창피하다니요. 분노가 치밀어 올라 너 공부시킨다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런 말을 해? 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시어머니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앞이라 입술을 깨물며 참아야만 했어요. 제가 여기서 화를 내면 그들은 남편 잘 되는 꼴 못 보는 질투 많은 여자로 저를 몰아갈 게 뻔했으니까요. 남편은 제 침묵을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는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러고는 동기 단톡방인지 어딘지에 메시지를 보내며 킥킥거리는데 그 가벼운 웃음소리가 제 신경을 날카롭게 긁어댔죠. 저는 도저히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설거지를 핑계로 부엌으로 도망쳤지만 흐르는 수돗물 소리에도 거실에서 들려오는 두 모자의 대화는 똑똑히 들려왔어요.
엄마, 이번에 합격한 여자 동기들 보니까 다들 세련되고 예쁘더라. 역시 물이 좋아. 그럼 걔네들은 다 배운 집 자식들일 텐데 오죽하겠니? 우리 아들도 인물이 좋아서 어디 가도 안 빠지는데. 그릇을 닦던 수세미가 찢어질 정도로 힘을 주며 저는 억지로 눈물을 삼켰어요. 이 결혼은 실패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그토록 악착같이 버텼는데 결과는 참혹한 배신이었죠. 남편은 합격이라는 날개를 달자마자 저를 헌신짝처럼 취급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저를 아들의 발목을 잡는 짐덩어리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등을 돌리고 누워 잠든 척을 했지만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규칙적인 숨소리가 징그럽게 느껴져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은 꿈속에서 어떤 화려한 미래를 그리고 있는지 몰라도 입가에 미소까지 띠고 자는데 저는 벼랑 끝에 선 기분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워야 했죠. 아직 합격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저를 투명 인간 취급하고 무시하는 이 사람들과 앞으로 평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함이 파도처럼 밀려왔거든요.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는 저에게 남편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오늘 저녁에 엄마가 친척들 다 불러서 내 합격 축하 파티 크게 한다더라. 당신 칼퇴근해서 와서 음식 준비 다 해놔. 이모랑 고모들도 오니까 실수하지 말고. 나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 있어서 늦을 수도 있는데. 지금 내 합격 파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 핑계 대지 말고 시간 맞춰서 와.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남편은 제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문을 쾅 닫고 거실로 나가버렸고 저는 방문을 바라보며 헛웃음을 터뜨렸어요. 참석하지 않으면 겪어야 할 후폭풍이 두려워 저는 또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떼야만 했죠.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그 화려한 파티장에서 제 인생을 뒤흔들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단순히 자존심이 상하고 몸이 힘든 정도가 아니라 제 운명의 나침반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게 될 엄청난 폭풍이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합격 축하 파티라는 명목으로 소환된 시댁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어요. 현관 입구부터 늘어선 신발들을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저는 전투 태세를 갖추듯 가방을 구석에 던져놓고 곧바로 부엌으로 향했죠. 좁은 거실에는 시댁 친척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그 한가운데에 남편이 마치 개선장군이라도 된 양 으스대며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남편의 7급 공무원 합격을 두고 개천에서 욕났다. 집안의 기둥이 섰다며 칭송하기 바빴고 시어머니는 그 칭찬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이며 얼굴이 발갛게 상기되어 있었죠. 저는 찜통 같은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국을 끓여 날랐는데 아무도 저에게 고생 많다, 물 한 잔 마셔라 권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들에게 저는 그저 이 화려한 파티를 유지하기 위한 배경이자 투명 인간일 뿐이었으니까요. 잔치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 시어머니는 술기운과 흥분에 취해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셨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 민석이가 어떤 아들입니까? 내가 혼자서 식당 일하며 키운 귀한 아들 아닙니까? 이제 7급 나으리가 되었으니 우리 집안도 폈습니다. 폈어. 어머니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건배사를 외치셨는데 너무 흥분하신 탓일까요? 갑자기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더니 아이고 머리야 하며 뒷목을 잡고 그대로 쓰러지시는 거예요. 순식간에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친척들의 비명소리와 남편의 당황한 외침이 뒤섞여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저는 하던 일을 팽개치고 달려가 119에 신고를 했고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사시나무 떨듯 떨리는 어머니의 손발을 주물렀어요. 응급실에 도착해 검사를 받는 동안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벽에 기대어 있었고 저는 혹시라도 제가 속으로 시어머니를 미워해서 벌을 받으신 건 아닌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은 일시적인 뇌졸중 증상, 소위 말하는 미니 뇌졸중이라며 안정을 취하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지만 그 순간 제 안에 잠재되어 있던 착한 며느리 콤플렉스가 발동하고 말았죠. 아들의 합격을 너무 기뻐하다 쓰러지신 어머니를 이대로 일반 병실에 모실 수는 없다는, 아니, 그렇게 했다간 불효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힐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저는 남편과 상의할 겨를도 없이 원무과로 달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기, 어머님 편하게 모시고 싶은데 1인실, 아니 VIP 병실로 해주세요. 비용은 제가 낼게요. 그때는 그게 효도인 줄 알았고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와 남편도 제 진심을 알아주고 고마워할 거라 믿었던 거죠. VIP 병실에 입원하신 시어머니는 깨어나자마자 호화로운 병실 시설에 눈이 휘둥그레지셨어요. 넓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야경과 푹신한 소파, 개인 냉장고까지 갖춘 병실을 둘러보며 어머니는 아픈 것도 잊은 채 입이 귀에 걸리셨죠. 아이고, 내 평생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네. 역시 우리 아들이 잘 되니까 며느리가 알아서 기는구나. 그래, 7급 공무원 어머니면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제가 어머니를 생각해 모셨다는 사실은 쏙 빼놓고 오로지 아들의 후광 덕분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머니의 착각에 말문이 막혔지만 아픈 분께 싫은 소리 하기 싫어 그저 웃어넘겼어요. 그때부터 저의 이중생활, 아니 이중고난이 시작되었는데 공시생 뒷바라지가 끝나니 이제는 시어머니의 수발을 드는 간병인 생활로 바뀌어버린 거였죠. 남편은 합격 축하 모임이다, 동기 회식이다 핑계를 대며 병원에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고 모든 간병의 책임은 고스란히 제 몫이 되었어요. 저는 매일 죽을 쓰고 과일을 깎아 나르며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췄고 밤에는 보조 침대에서 쪽잠을 자며 어머니의 대소변까지 받아냈어요. 몸이 부서질 것 같았지만 남편이 당신밖에 없다, 나중에 다 갚을 게라고 말해주길 기대하며 버텼죠. 하지만 남편에게 걸려오는 전화는 안부 전화가 아니라 불평 전화뿐이었어요. 여보, 내 와이셔츠 다림질 안 해놨어? 나 내일 중요한 모임 있는데 입고 갈 옷이 없잖아. 병원에서 뭐 하느라 남편 옷 하나 못 챙겨? 병원에서 시어머니 몸 닦아드리느라 손이 부르튼 저에게 남편은 자신의 와이셔츠 타령이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서운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병실 침대에 누워 TV를 보며 깔깔거리는 시어머니를 보며 꾹 눌러 삼켰죠. 시어머니는 VIP 병실의 안락함에 취해 퇴원할 생각은 전혀 없어 보이셨고 오히려 며느리의 수발을 당연한 권리처럼 즐기셨어요. 예, 여기 간호사들은 왜 이렇게 늦게 오니? 아, 그리고 내일은 전복죽 좀 쑤어와. 네가 그나마 잘하는 게 전복죽이더라. 저는 로봇처럼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하며 병실을 뛰어나가 장을 보고 죽을 쑤어 날랐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제 몸무게가 3kg나 빠질 정도로 피로가 극에 달했을 무렵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이 잡혔어요. 도저히 빠질 수 없는 자리라 저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죠. 어머니, 죄송한데 제가 내일은 회사에 중요한 일이 있어서 병원에 못 올 것 같아요. 하루만 간병인 쓰시거나 남편한테 부탁드리면 안 될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의 눈꼬리가 치켜 올라갔어요. 뭐, 간병인?
남편? 야, 네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감히 똥오줌 받아내라고 해? 그리고 생판 모르는 남한테 내 몸을 맡기라고? 너 지금 시험이 아픈데 회사 핑계대고 꾀부리는 거지?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중요한 미팅이라. 시끄럽다. 네가 벌면 얼마나 번다고 유세야? 내 아들 앞길 막지 말고 처신 똑바로 해. 며느리가 시험이 병간호하는 게 당연하지 어디서 말대꾸야. 어머니의 불호령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결국 저는 회사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반차를 써가며 병원을 지켜야 했고 제 커리어는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가 아무리 헌신해도 돌아오는 건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당연하다는 듯한 멸시와 하대뿐이었어요. VIP 병실료는 하루가 다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지만 남편도 시어머니도 비용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도 꺼내지도 않았어요. 마치 제가 내는 게 너무나 당연한 공식인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잠시 병원비 중간 정산을 하러 자리를 비운 사이 사건이 터졌어요. 병실 복도를 걸어오는데 열린 문틈으로 시어머니의 통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평소보다 더 크고 신나 보이는 목소리였는데 그 내용이 제 발걸음을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죠. 어머 얘, 여기가 천국이다, 천국. 여기 누워있으니까 며느리가 밥 다 떠먹여주지, 과일 깎아 바치지, 아주 상전 노릇하니까 살맛 난다, 살맛 나. 이게 다 네가 7급 공무원 되니까 가능한 거 아니겠냐? 예전 같았으면 어디 뻣뻣하게 굴었을 텐데 이제 남편 기에 눌려서 납작 엎드린 꼴 좀 봐라. 아주 고소해 죽겠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진심으로 걱정돼서 헌신한 간병이 저들에겐 그저 남편의 급이 올라가서 며느리가 알아서 기는 행위로 비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 쏟아부은 정성이 시어머니에게는 그저 권력의 굴복한 비굴함으로 해석된다는 사실에 충격에 휩싸여 멍하니 서 있는데 이번에는 남편의 목소리까지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왔어요. 엄마, 좋지? 거봐. 내가 꽉 잡고 사니까 알아서 기잖아. 걔가 나 아니면 어디 가서 공무원 사모님 소리 듣겠어? 맘껏 누려. 병원비 걱정 말고. 오냐, 내 아들 효자다. 근데 회사 핑계대고 너한테 하루만 간병 부탁하라고 징징대더라니까? 기강 좀 더 잡아야겠어. 퇴원하면 아주 혼쭐을 내줄 테다. 두 모자의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복도를 울렸고 저는 들고 있던 영수증을 구겨쥐며 주저앉고 싶었어요. 배신감이라는 단어로는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이 밀려왔죠. 내가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 가족이라고 믿었던 것이 철저한 착취와 기만이었다는 사실을 확인 사살당한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들은 저를 호구로 보고 있었고 저는 제 발로 그 호구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예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지금 들어가서 난리 쳐봤자 저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떨리는 다리를 진정시키며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언제 그랬냐는 듯 앓는 소리를 내며 연기를 시작하셨어요. 아이고 며느라, 물 좀 다오. 목이 타서 죽겠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을 건넸지만 제 속에서는 이미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르고 있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더 이상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저들이 저를 얼마나 더 바닥까지 끌어내리려는지 그 끝을 보고 싶다는 오기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제가 회사 일로 도저히 시간을 뺄 수 없어 딱 하루 병원을 비우게 된 날이 왔어요. 간병인도 구하지 못한 상태라
시어머니의 온갖 구박과 잔소리를 감내하며 출근했지만 오후가 되자마자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죠. 발신자는 시어머니였지만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아주 낯선 그리고 불길한 기운을 가득 담은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폭풍의 시작인 줄은 전화를 받을 때까지만 해도 전혀 짐작하지 못했죠. 여보세요? 이수진 씨? 누구냐고 물을 새도 없이 그 여자는 마치 제 속을 꿰뚫어 보는 듯한 말투로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시어머니가 평소에 용하다고 그렇게 입이 마르게 칭찬하던 그 무당 친구 천보살이었죠. 시어머니 병문안을 왔다가 제 사주를 한번 봐주겠다며 넉살 좋게 전화를 바꿔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입에서 나온 말은 덕담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악담이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영 아니네. 목소리만 들어도 기가 꽉 막힌 게 남편 앞길 꽉꽉 막을 상이야. 얘만 없었으면 자네 아들 7급이 뭐야. 행정고시 패스해서 장차관까지 갈 인물인데 며느리가 발목을 잡고 있구만.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1세기에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인가 싶었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더 가관이었죠. 평소에도 미신이라면 껌뻑 죽는 시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숨이 넘어갈 듯 동요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 보살님, 정말이에요? 안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공부 머리는 타고났는데 이상하게 시험 운이 안 풀려서 2년이나 고생했거든요. 그게 다 며느리 탓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니까. 이 며느리 사주에 살이 꼈어. 남편 잡아먹을 살. 지금이라도 안 쳐내면 자네 아들 평생 7급 말단에서 빌빌대다 끝날 거야. 아니, 재수 없으면 명줄도 짧아질 수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2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집안 일으킨 사람한테 남편 잡아먹을 상이라니요.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그 말이 그 어떤 진리보다 더 강력하게 꽂힌 모양이었어요. 천보살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시어머니가 전화를 낚아채더니 다짜고짜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너 들었지? 당장 짐 싸서 나가라. 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너 때문에 앞길 막히게 둘 순 없다. 당장 이혼해.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VIP 병실에서 며느리 수발받으며 천국이라더니 무당 말 한마디에 며느리를 내치겠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깟 미신 하나 때문에 이혼이라니요. 라고 따졌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이성의 끈을 놓으신 상태였어요. 미신이라니. 천보살님 말이 틀린 적 한 번도 없다. 내 아들 7급 합격한 것도 다 보살님이 부적 써줘서 된 거야. 네가 한 게 뭐 있냐? 당장 내 아들한테서 안 떨어져.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어졌고 저는 멍하니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어요. 분노와 허탈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남편은 다를 거라고 남편만큼은 이성적으로 판단해 줄 거라고 믿고 싶었죠. 그는 공무원 시험까지 합격한 지성인이니까요. 그래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니가 이상한 무당 말만 믿고 이러시는데 네가 중간에서 잘 좀 말씀드려 보라고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하소연하려고요. 하지만 신호음이 몇 번 가기도 전에 전화를 받은 남편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차분했어요. 아니, 차분하다 못해 냉정했죠.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억울해하는데도 그는 한숨만 푹푹 내쉬더니 충격적인 말을 꺼냈어요. 아, 수진아. 사실 나도 엄마 말이 아주 틀린 것 같지는 않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지금 무당 말을 믿는다는 거야? 아니, 무당 말이라서가 아니라. 솔직히 나 합격하고 나서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해. 너는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잖아. 내가 큰일 하려면 좀 더 내조 잘하고 기 살려주는 여자가 필요한데 넌 항상 나를 가르치려고만 들잖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제가 계산적이라니요. 2년 동안 제 월급 털어 바친 게 계산적인 건가요? 가르치려 들었다니요. 남편의 말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걸 직감했죠. 그는 지금 무당 핑계를 대서라도 저와 헤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7급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따고 나니 이제 저라는 존재가 시시해 보이고 거추장스러워진 거죠.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나 이제 7급이야. 주위에 보니까 공무원 와이프들 다들 수준 있고 집안 빵빵하더라. 너희 집이 못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내 뒷받침해 줄 정도는 아니잖아. 나 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네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본심이 나왔어요. 결국은 급이 안 맞는다는 거였죠. 사랑이니 의리니 하는 건 그에게 사치였고 오로지 자신의 출세욕과 허영심을 채워줄 도구가 필요했던 거예요. 제가 그동안 흘린 피눈물은 그의 욕망 앞에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었죠. 배신감에 치가 떨려 말이 안 나왔지만 남편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비수를 꽂았어요. 그러니까 무당 핑계대고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자. 너도 나 뒷바라지하느라 고생한 거 아니까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챙겨줄게. 아, 물론 지금 당장은 돈 없으니까 나중에 갚는 걸로 하고. 위자료를 외상으로 하겠다니 정말 끝까지 지지라고 이기적인 모습에 저는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한 조각마저 바사삭 부서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 남자는 구제불능이다. 내가 알던 순박한 청년은 죽었다. 아니, 애초에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이 성강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더 이상 화도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해졌죠. 그래, 소원대로 해주마. 네가 그렇게 믿는 무당 말대로 내 앞길 막는 살이 꺼져주마. 하지만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는 네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는 생각에 서늘한 미소가 지어졌어요. 그래, 알겠어. 네 뜻이 정 그렇다면 그리고 어머님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내가 물러나 줄게. 7급 공무원 앞길 내가 막으면 안 되지. 제 덤덤한 반응에 남편은 오히려 당황한 눈치였어요. 매달리고 울고 불고할 줄 알았는데 너무 쉽게 놓아주니까 뭔가 찜찜했던 모양이죠. 진짜? 너 정말 후회 안 해? 나중에 다시 붙잡아도 소용없어. 후회는 네가 하게 될 거야. 어쨌든 알겠어. 서류 정리해서 연락할게.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2년이라는 시간, 사랑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 허망함에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죠. 하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어요. 슬픔보다는 탈출했다는 해방감이, 그리고 이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더 컸으니까요. 하지만 그냥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들이 저에게 준 모욕과 상처를 그대로 돌려줘야만 제 속이 풀릴 것 같았죠. 병원에 있는 시어머니는 지금쯤 아들을 깨어냈다는 승리감에 도취해 콧노래를 부르고 계실 테고 남편은 자유를 얻었다며 샴페인이라도 터뜨리고 있겠죠. 그들이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호화로운 VIP 병실을 누가 부잠하고 있는지였죠. 저는 조용히 지갑을 열어 병원 원무과 영수증을 꺼내 들었어요. 아직 중간 정산만 되어 있고 퇴원할 때 한꺼번에 결제하기로 되어 있는
그 엄청난 금액의 청구서가 눈에 들어왔죠. 보호자 연락처란에는 제 번호가 적혀 있었지만 저는 펜을 들어 그 위에 빨간 줄을 긋고 남편의 번호를 꾹꾹 눌러 적는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으로 그려보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내일 당장 법원으로 가자. 이혼 도장을 찍는 그 순간이 바로 나의 복수가 시작되는 순간이 될 것이라고요.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이혼이라는 선물을 주되 그 포장지 안에는 감당하기 힘든 폭탄을 함께 넣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밤새 잠 한숨 못 잤지만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고 몸에 활력이 도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단정하고 세련된 옷을 꺼내 입고 평소보다 공들여 화장을 했어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시집살이에 찌든 며느리가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앞둔 당당한 커리어 우먼이었죠. 법원으로 향하는 길, 하늘은 유난히 맑았고 바람은 상쾌했어요. 마치 하늘도 저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해 주는 것 같았죠.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오후 2시 가정법원 앞에서 봐. 서류는 내가 다 준비해 갈게.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지만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그는 나올 테니까요. 엄마의 성화에 못 이기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며 달려 나올 그 얼굴을 생각하니 헛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아니 새로운 시작이구나 되뇌며 저는 법원 계단을 또각또각 밟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할 남편의 얼굴, 이혼 도장을 찍고 난 후 그가 짓게 될 표정, 그리고 며칠 뒤 병원에서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며 저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어요. 법원 앞 벤치에 앉아 시계를 보니 약속 시간 5분 전이었어요. 저 멀리서 남편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는데 걸음걸이가 어찌나 가벼워 보이던지 춤이라도 추는 줄 알았죠. 저를 보자마자 짓는 표정에는 미안함이나 아쉬움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고 오히려 귀찮은 숙제를 드디어 끝낸다는 홀가분함만이 가득했어요. 남편은 벤치에 털썩 앉으며 대뜸 서류부터 찾았어요. 준비해 왔어? 빨리 끝내고 가자. 나 오늘 동기들 모임 있어서 바빠. 그 말을 듣는데 실소가 터져 나오더라고요. 2년 넘게 한 이불 덮고 산 아내와 이혼하러 온 사람이 할 소리인가요? 하지만 저는 감정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서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남편은 서류를 꼼꼼히 읽어보지도 않고 이름과 주민번호를 쓱쓱 적어 내려갔는데 그 손놀림에 망설임이라곤 일도 없었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하는 사람처럼요. 저도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도장을 찍었어요.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선명하게 찍히는 순간 묘한 쾌감이 등골을 타고 흘렀어요. 드디어 이 지옥 같은 시월드에서 탈출한다는 해방감과 동시에 앞으로 펼쳐질 그들의 파국을 지켜볼 생각에 짜릿함마저 느껴졌거든요. 서류 접수를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데 남편이 제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허공에 대고 말하더라고요. 어쨌든 고생했다. 위자료는 내가 나중에 꼭 챙겨줄 테니까 걱정 말고. 그리고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너도 좋은 사람 만나. 그 뻔뻔한 멘트에 저는 대꾸할 가치도 못 느껴서 그저 그래. 너도 꼭 네 수준에 맞는 잘난 여자 만나서 행복해라라고 짧게 받아쳤어요. 남편은 그 말이 비꼬는 건 줄도 모르고 당연하지 하며 씩 웃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져버렸죠. 택시 뒷좌석에 앉아 멀어지는 그의 뒤통수를 보며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래, 지금 실컷 웃어더라. 3일 뒤에도 그 웃음이 나오나 보자.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는데 생각보다 챙길 게 없었어요. 2년 동안 살면서 제 몫으로 산 물건이 거의 없었거든요.
옷 몇 벌, 화장품 몇 개, 그리고 제가 결혼 전부터 아끼던 책들. 그게 전부였어요. 짐을 싸면서 눈물이 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콧노래가 나왔어요. 이 집구석에 제 흔적을 남기고 싶지 않아서 칫솔 하나까지 싹 챙겨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병원 원무과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VIP 병실 김영자 환자 보호자인데요. 제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보호자 연락처를 남편으로 변경하려고요. 네, 번호 알려드릴게요. 수화기 넘어 직원의 알겠습니다라는 대답을 듣고 저는 조용히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어요.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죠. 저는 캐리어를 끌고 친정으로 향했어요. 엄마는 갑작스러운 제 등장에 놀라셨지만 자초지종을 듣고는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어요. 내 새끼,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꼬. 잘했다. 잘했어. 그런 집구석에 미련 가질 거 없다. 이제 엄마랑 아빠가 다 지켜줄게. 엄마의 품에 안겨 그제야 저도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어요. 서러움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감의 눈물이었죠. 그렇게 친정에서의 평화로운 3일이 흘러갔어요. 휴대폰은 일부러 꺼두지 않았어요. 남편이나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올까봐 궁금하기도 했고, 혹시라도 제가 안 받는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니터링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정말 놀랍게도 그 3일 동안 시댁에서는 전화 한 통, 문자 한 통 없었어요. 저는 내심 시어머니가 밥 안 해오고 뭐 하냐며 전화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럴 만도 했어요. 아마 시어머니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헤어지라고 했다고 전화 한 통안 하는 거야? 독한 년 며칠 있다가 잘못했다고 빌러오겠지. 그때 아주 기를 팍 죽여놔야지. 며느리가 없어진 빈자리를 아들이 채워줄 거라 굳게 믿으며 간호사들에게 우리 아들이 7급 공무원이다 자랑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을 게 눈에 선했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겠죠. 이혼 서류 접수하고 나서 해방감에 젖어 친구들과 술 마시고 놀러 다니느라 정신없었을 거예요. 병원에 있는 엄마는 간병인이나 병원 직원들이 알아서 해주겠지. 병원비는 퇴원할 때 생각하자며 안일하게 미뤄뒀을 게 뻔했고요. 두 사람은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각자 헛된 꿈을 꾸며 3일이라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드디어 운명의 3일째 되는 날 아침이 밝았어요. 시어머니의 퇴원 예정일이었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기다렸어요.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리는 관객처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까 드디어 휴대폰 진동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액정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아니, 이제는 남인 아줌마였죠. 저는 전화를 바로 받지 않고 뜸을 들였어요. 진동이 끊어질 듯 말 듯 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차분하고 낯선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예상대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목소리가 고막을 때렸어요. 너 어디야? 오늘 나 퇴원하는 날인 거 몰라? 와서 짐도 싸고 수속도 밟아야지. 여태 코빼기도 안 비치고 뭐 하는 거야? 아직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신 모양이었어요. 저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머금고 최대한 예의 바르지만 소름 끼치게 차가운 톤으로 대꾸했죠. 마치 고객센터 상담원처럼요. 전화 잘못 거신 것 같은데요. 누구시죠?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가 기가 막힌다는 듯 소리를 질러댔어요. 뭐, 누구냐니? 시엄이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미쳤어? 저는 태연하게 연기를 이어갔어요. 전 남편 어머님 되시는군요. 저희 3일 전에 법원에서 이혼 도장 찍었는데요.
아직 모르셨나 봐요? 뭐, 이혼? 수화기 너머로 시어머니가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말을 더듬으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무당 말만 믿고 그러네 어쩌네 하더니 진짜로 도장을 찍었단 말이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도리가 있지. 시어미가 태어나는데 와서 마무리는 해야 할 거 아니냐. 끝까지 며느리 탓, 도리 타령을 하는 그 뻔뻔함에 혀를 내둘렀지만 이제는 화도 나지 않았어요. 저는 결정타를 날리기 위해 숨을 골랐죠. 어머님, 착각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무당 말 듣고 헤어지라고 하셔서 소원 들어드린 거잖아요. 앞길 막기 싫어서 비켜드렸는데 고마워하셔야죠. 그리고 저 이제 남남이라 어머님 병실 갈 의무도 없고 이유도 없습니다. 이 독한 년아, 그럼 병원비는? 병원비는 어떡하고? 드디어 본론이 나왔네요. 역시 걱정하는 건 제 안부가 아니라 병원비였어요. 병원비요? 그건 당연히 어머님 자랑스러운 아드님 7급 공무원 박민석 씨가 내셔야죠. 제가 왜 남의 어머니 병원비를 냅니까? 보호자 연락처도 그쪽으로 다 넘겨놨으니까 그쪽으로 연락해 보세요. 뭐라고? 끊지 마. 시어머니의 비명에 가까운 고함을 뒤로하고 저는 가차없이 종료 버튼을 눌러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수신 차단 목록에 김영자라는 이름을 추가했죠. 손끝에서 느껴지는 짜릿함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10년 묵은 채증이 한 번에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해서 분명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을 테고 이제 곧 남편의 전화가 걸려올 차례였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1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박민석이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어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여유롭게 마신 뒤 천천히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수진, 너 지금 어디야?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병원에서 퇴원 수속 안 된다고 난리 났잖아.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함과 분노로 떨리고 있었어요. 무슨 짓이라니? 난 그냥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우리 이혼했고 난 이제 남남이라고. 병원비는 아들인 네가 내는 게 맞잖아. 너 미쳤어? VIP 병실료가 얼만지 알아? 내가 지금 그 돈이 어디 있어? 네가 내기로 했었잖아. 내가? 언제? 나 이제 내 와이프 아니야. 그리고 위자료도 외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무슨 염치로 나한테 병원비를 내래?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7급 공무원 파워로 어떻게든 해봐. 끊는다. 이수진, 잠깐만. 여보. 남편의 애원 섞인 비명이 들려왔지만 저는 다시 한번 종료 버튼을 누르고 그 역시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어요. 이제 공은 그들에게 넘어갔어요. 1,0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 폭탄을 안고 패닉에 빠져 있을 모자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죠. 병원 원무과 직원들의 재촉, 퇴원을 못하고 발이 묶인 시어머니의 굴욕, 그리고 돈 나올 구멍 없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남편의 절망. 그 모든 것이 제가 당했던 고통의 대가이자 그들이 자초한 인과응보였어요. 3일간의 정적이 깨지고 이제 그들만의 지옥도가 펼쳐질 시간이었죠. 저는 창밖을 보며 조용히 응조렸어요. 이제 시작이야. 지옥에 온 걸 환영해. 제가 전화를 뚝 끊고 차단해버린 뒤 제 휴대폰은 잠잠해졌지만 그 너머의 상황은 불을 보다 뻔했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시어머니와 남편이 얼마나 허둥지둥대고 있을지 상상만 해도 입꼬리가 절로 올라가더라고요. 남편 성격에 분명 어떻게든 저와 연락을 닿으려고 발악을 할 게 분명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제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야, 수진아.
내 남편이 나한테까지 전화해서 너 좀 바꿔달라고 난리다. 목소리가 거의 울먹이던데? 무슨 일이야? 아, 그래. 걔가 뭐래? 뭐 병원비가 어쩌고 엄마가 병원에 갇혀 있다나 뭐라나. 야, 너 로또라도 맞아서 튀었냐? 왜 저렇게 죽는 소리를 해? 친구의 말에 저는 콧방귀를 뀌며 대답했죠. 로또보다 더 좋은 거 당첨됐지. 이혼이라는 대박 로또. 신경 쓰지 마.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친구 전화를 끊고 나니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계속 울리기 시작했어요. 공중전화, 낯선 휴대폰 번호. 남편이 여기저기서 전화기를 빌려 거는 게 눈에 선했죠. 저는 그들의 절박함을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하고 싶어서 짐짓 모르는 척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여보, 나야, 나 민석이. 제발 전화 좀 끊지 마. 수화기 넘어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처절하기까지 했어요. 누구세요? 저 남편 없는데요? 아, 진짜 장난치지 말고. 나 지금 심각해. 엄마 퇴원 수속해야 하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왔어. 내 카드 한도 초과고 대출도 안 된단 말이야. 네가 일단 와서 결제 좀 해주면 안 될까? 내가 나중에 월급 받으면 갚을게. 응? 참 뻔뻔하기도 하죠. 이혼 도장 찍고 남남이 된 마당에 위자료도 외상으로 하겠다는 사람이 병원비를 대신 내달라니요.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대꾸했어요. 네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아직도 안 되나 보네. 우리 남남이야. 네 엄마 병원비를 왜 내가 내? 그리고 나중에 갚아? 너 신용 불량자 되기 직전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꿈깨. 아니, 그래도 우리가 산정이 있잖아. 엄마가 너한테 좀 심하게 한 건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사람을 벼랑 끝으로 몰면 어떡해? 엄마 지금 충격받아서 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야. 정이요? 산정? 그 정을 무당 말 한마디에 팔아먹은 게 누구더라? 그리고 어머님 쓰러지시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7급 공무원 아들이 알아서 모셔야지. 효자라며? 효도할 기회 줬는데 왜 징징대? 너 진짜 이럴 거야? 너 내가 동네에 소문내면 어떻게 될 줄 알고? 악덕 전처라고 매장시킬 거야. 협박까지. 정말 밑바닥까지 보여주는구나 싶었죠. 하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래, 해볼 테면 해봐. 나도 네가 엄마 핑계대고 조강지쳐버린 파렴치한 놈이라고 병원비 없어서 전처한테 국어라는 찌질이라고 대자보 붙여줄까? 7급 공무원 임용 취소당하고 싶으면 어디 한번 떠들어봐. 제 섯을 퍼런 경고에 남편은 할 말을 잃은 듯 컥컥거렸어요. 수진아, 제발,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살려줘. 이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은인으로 모실게. 은인은 무슨, 너 같은 놈 은인으로 뒀다간 내 등골만 휘지. 더 이상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전화하면 스토킹으로 신고할 거야. 저는 매몰차게 전화를 끊고 그 번호마저 차단해버렸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통쾌함이었죠. 이제 남편에게 남은 선택지는 없었어요.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카드 한도도 막혔고 주변 친구들에게 빌리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자존심도 상했겠죠. 그때 문득 예전에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요즘 공무원 합격증만 있으면 바로 대출해준다는 데가 많다더라 하며 길거리 명함을 주워보던 모습이요. 저는 직감했죠. 아, 이 인간 급한 김에 사채 쓰겠구나. 은행 문턱도 못 넘는 지금 상황에서 당장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구할 곳은 거기뿐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정 식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모르는 번호로 짧은 문자가 하나 왔어요.
돈 해결했다. 더러워서 내가 낸다. 다시는 마주치지 말자. 역시나 돈 해결했다는 말은 곧 빚을 졌다는 말과 동의어였죠. 더러워서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엄마 등살에 그리고 병원 직원들의 눈총에 못 이겨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했을 게 뻔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는 대신 조용히 그 번호까지 차단하고 입가에 미소를 띠며 와인 잔을 들었어요. 그리고 한 달 뒤 건너 들려온 소식은 제 예상을 한치도 빗나가지 않았어요. 동네 미용실 원장님이 저희 친정 엄마에게 넌지시 물어보더래요. 아니, 사돈댁 말이야. 무슨 빚쟁이들이 찾아오고 난리가 났다는데 수진이 이혼하길 천만다행이지 뭐야. 그 시어머니 태어나자마자 며느리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니더니 밤에 집에서 웬 남자들이랑 고함 지르고 싸우다가 또 119 실려갔대. 그 말을 전해 듣는 순간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지는 기분이었어요.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급한 불은 껐지만 그 이자가 감당 못할 수준이었겠죠. 거기다 태어나자마자 며느리 탓하며 싸우다가 화병이 도지셨을 테고요. VIP 병실에서 누리던 호사는 이제 지옥의 독촉 전화로 바뀌어 그들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후련한 마음으로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거봐. 내가 뭘 했어. 엄마처럼 안 산다고 했잖아. 나 이제 진짜 자유야. 엄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고 저는 그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다짐했어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고 다시는 누군가의 들러리로 살지 않겠다고요. 그들의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고 저는 그 불구경을 가장 좋은 자리에서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준비가 되어 있었답니다. 전 남편의 직장에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다는 소식을 듣고 며칠 뒤였어요. 따스한 오후 햇살이 거실 안으로 길게 들어와 앉아있던 평화로운 주말, 엄마와 함께 드라마를 보며 여유롭게 과일을 깎아먹고 있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딩동딩동 하는 평범한 알림음이 아니라 누군가 주먹으로 문을 쾅쾅 두드리며 배를 쉴 새 없이 연타하는 아주 무례하고 다급한 소음이었죠. 인터폰 화면을 확인하러 가신 엄마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시더니 입술을 파르르 떠시더라고요. 세상에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엄마의 등 뒤로 다가가 화면을 본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어요. 화면 속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며칠은 못 씻은 듯 꾀재재한 몰골을 한 전 남편과 환자복 바지 위에 낡은 카디건 하나만 대충 걸친 시어머니가 서 있었으니까요.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번들거리고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빚쟁이들에게 쫓기다 못해 벼랑 끝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굶주린 짐승들 같았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도 잠시 제 안에서는 깊은 곳에서부터 뜨거운 분노가 용암처럼 차올랐죠. 그때 방에 계시던 아버지가 소란스러움에 나오셔서 인터폰을 받으셨어요. 누구요?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장인어른, 저예요.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스피커를 뚫고 나오는 전 남편의 목소리는 비명에 가까웠어요. 예전에 그 거만하고 뻣뻣했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패배자의 울부짖음만이 가득했죠. 아버지는 단호하게 돌아가라, 경찰 부르기 전에라고 으름장을 놓으셨지만 그들은 물러설 기색이 전혀 아니었어요. 오히려 시어머니까지 가세해서 철문을 부서져라 두드리기 시작했으니까요. 수진아, 엄마 왔다. 문 좀 열어봐라. 애미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동네 사람들이 다 들을 만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복도가 쩌렁쩌렁 울렸어요.
이웃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그리고 더 이상의 추태를 막기 위해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어쩔 수 없이 현관문을 열어주셨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기다렸다는 듯이 집 안으로 들이닥쳤죠. 거실 한가운데 선 그들의 꼴은 정말 가관이라는 말로도 부족했어요. 7급 공무원 합격했다고 빳빳하게 달인 와이셔츠만 찾던 그 깔끔 떨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시어머니 역시 머리는 산발을 하고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어 흡사 귀신 같은 몰골이었고요. 전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어와 제 바짓단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여보, 아니 수진아, 나 좀 살려줘. 빚쟁이들이 직장까지 찾아와서 나 곧 잘리게 생겼어. 감사실 불려가고 난리도 아니야. 이번 한 번만 도와주면 내가 평생 종처럼 살게. 시키는 거 다 할게. 응?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땀의 축축함과 떨림이 역겨워 저는 벌레를 털어내듯 그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차갑게 내려다봤어요. 누구세요? 남남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여보 타령이야? 그리고 종, 내가 너 같은 종 둬서 뭐해? 너같이 종이 무슨 필요가 있다고. 꿈깨. 너 말 다 했냐? 그래도 한때 네 남편이었던 사람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사람이 정이 있지 어떻게 이렇게 매정해. 시어머니가 꽥 소리를 질렀지만 예전에 그 서슬퍼런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악의 받침 비명 소리처럼 들릴 뿐이었어요. 저는 팔짱을 끼고 시어머니를 정면으로 노려보며 한마디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여기 남의 집이에요. 그리고 그쪽 아들, 이제 내 남편 아니라고요. 사채를 쓰든 공무원을 잘리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정이요? 그 정, 아줌마가 무당말 믿고 싹둑 잘라버리셨잖아요. 기억 안 나세요? 뭐, 아줌마, 이게 어디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내가 너 괘씸해서라도 위자료 한 푼도 못 주게 할 거야. 법으로 하면 네가 불리해. 시어미를 유기하고 도망간 죄가 얼마나 큰 줄 알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 운운하는 꼴이 우스워 헛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위자료요? 아줌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위자료 줄 돈은 있으세요? 사채 이자 갚느라 허덕이면서 무슨 헛소리세요? 그리고 6.25? 퇴원 수속 안 밟고 도망친 건 제가 아니라 아줌마 아들이에요. 그리고 결혼 생활 내내 생활비 한 푼 안 주고 제 돈 뜯어간 내역 통장 사본까지 싹 다 있거든요. 법적으로 따지면 그쪽이 저한테 줘야 할 돈이 산더미라고요. 소송 걸어보세요. 누가 망신당하나. 제 말에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고 입만 뻐끔거리며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그때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시던 저희 친정아버지가 무거운 침묵을 깨고 헛기침을 하며 나서셨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고 온화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지금 뿜어내는 기운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고 무서웠죠. 자네, 내 딸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이제 와서 돈 달라고 행패 부리는 건가? 내가 그동안 참은 건 내 딸이 원해서였지. 자니가 무서워서가 아니야. 어디 감히 내 집에 쳐들어와서 내 귀한 딸한테 삿대질이야. 아버지의 호통 소리에 거실 유리창이 징하고 울리는 것 같았어요. 평생 사업하시며 산전수전 다 겪은 분의 기세에 눌려 두 사람은 움찔하며 뒷걸음질 쳤죠. 아버지는 휴대폰을 꺼내들며 차가운 목소리로 쐐기를 박으셨어요. 지금 당장 내 집에서 나가지 않으면 주거 침입죄 및 협박죄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네. 그리고 자네 직장에도 내가 정식으로 민원 넣을 거야. 사채 쓴 공무원이 전처 집에 와서 돈 내놓으라고 협박하고 행패 부렸다고 말이야. 감사실장 번호 알아내는 거 일도 아니네.
지금 당장 전화해 볼까? 직장에 민원 넣겠다는 말은 전 남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어요. 그는 사색이 되어 벌벌 떨며 다시 한번 바닥에 머리를 찧었어요. 장인어른, 잘못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저 공무원 잘리면 진짜 끝이에요. 갈 데도 없어요. 제 인생 여기서 끝낼 순 없잖아요. 갈 데가 없으면 한강이라도 가던가. 왜 내 딸 앞길을 막아? 자네 어머니가 그랬지? 내 딸이 자네 앞길 막는다고. 이제 보니 자니가 내 딸 인생의 오점이었구먼. 그리고 자네 인생? 내 딸 인생 2년 갉아먹은 건 생각 안 하나? 썩 꺼져. 아버지의 서슬 퍼런 호통에 전 남편은 눈물 콧물을 범벅하며 빌었지만 아버지는 단호하게 현관문을 가리키셨어요. 시어머니는 분을 이기지 못해 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시작했죠.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풍비박산 났네. 내가 저걸 며느리라고 드리고 밥을 해먹였으니. 아이고, 억울해. 무당년이 며느리 내보내면 대박 난다더니 쪽박을 차게 생겼네. 드디어 본심이 나왔네요. 무당 탓, 며느리 탓. 저는 그 꼴을 보며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을 했어요. 아줌마, 착각하지 마세요. 아줌마가 저 내쫓은 거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 그리고 그 무당, 아줌마 돈 떨어지니까 연락 끊었다면서요? 친구 관리나 잘하시지 엄한 며느리 잡다가 이 꼴 나신 거 다 자업자득이에요. 인과응보라고요. 너 그 말 어디서 들었어? 시어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전곡을 찔린 거죠.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어요? 동네방네 소문 다 났던데. 아들 사채 쓰고 엄마는 며느리 쫓아냈다가 쪽박 찼다고.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동네 사람들 다 손가락질하는데 여기 와서 행패 부릴 시간이 있으세요? 아, 내가 너 가만 안 둬. 저주할 거야. 시어머니는 귀를 막고 악에 바친 비명을 질렀고 전 남편은 그런 엄마를 부축하지도 못하고 넋기 나간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때 밖에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가 아까 몰래 안방에 들어가서 신고를 하신 거였죠. 경찰들이 들이닥치자 두 사람은 혼비백산했어요. 제복 입은 경찰관 2명이 들어와 상황을 살피며 물었죠. 신고받고 왔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아버지는 점잖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어. 우리 가족 신변이 위협받고 있으니 다신 얼씬도 못하게 조치 좀 취해 주시오. 접근 금지 신청도 바로 할 겁니다. 경찰관들이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팔을 잡고 끌어내려 하자 그들은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며 최후의 발악을 했어요. 안 가, 못 가. 돈 내놓기 전엔 한 발자국도 못 나가. 수진아 돈 좀 줘라. 우리 죽는다. 100만 원이라도 줘. 그 추태를 보며 저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한때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밑바닥을 보는 건 통쾌함을 넘어서 역겨움과 비참함이 느껴질 정도였거든요. 짐짝처럼 끌려나가는 전 남편과 눈이 마주쳤는데 그의 눈빛은 원망과 절망 그리고 비굴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수진아, 수진아, 제발. 그의 애처로운 부름에도 저는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어요. 철커덕 도어락 잠기는 소리가 마치 제 인생의 지긋지긋한 한 챕터가 완전히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죠. 집안에는 다시 평화로운 정적이 찾아왔고 엄마는 떨리는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잘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진짜 끝난 거야. 다시는 저런 것들이 우리 딸 얼씬도 못하게 할 거니까 걱정 마. 응, 엄마. 진짜 끝났어.
창밖을 내다보니 경찰차 뒷좌석에 구겨지듯 태워지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어요. 붉은색과 푸른색 경광등 불빛 아래 일그러진 그들의 얼굴은 마치 욕망과 허영이 빚어낸 괴물들처럼 보였죠. 저는 그 모습을 제 눈과 머릿속에 똑똑히 새겨두었어요. 다시는 저런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는 경각심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느낀 이 완벽한 해방감을 평생 잊지 않기 위해서요. 그날 밤 경찰차에 실려가며 악다구니를 쓰던 두 사람의 모습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마침표가 되었어요. 폭풍 같은 소동이 지나간 후 저는 마치 긴 잠에서 깨어난 듯 머릿속이 맑아지는 것을 느꼈죠. 그동안 착한 며느리, 헌신적인 아내라는 족쇄에 묶여 스스로를 갉아먹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저 회사 일 제대로 배우고 싶어요. 그냥 이름만 걸어놓는 거 말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서 진짜 제 능력으로 인정받고 싶어요. 아버지는 껄껄 웃으시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죠. 그래, 내 딸 눈빛이 이제야 살아났구나. 어디 한번 마음껏 펼쳐봐라. 그때부터 저의 진짜 인생 이막이 시작되었어요. 친정회사는 식품 유통을 하는 탄탄한 중소기업이었는데 저는 낙하산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남들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제일 늦게 퇴근하며 업무를 익혔어요. 시집살이하며 갈고 닦은 눈칫밥과 까다로운 시어머니 비위 맞추며 터득한 협상 스킬이 의외로 비즈니스 현장에서 빛을 발하더라고요. 까다로운 거래처 사장님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복잡하게 얽힌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저는 일하는 재미에 푹 빠져들었죠. 특히 제가 기획한 신제품 런칭 프로젝트가 대박을 터뜨리면서 회사 내에서도 입지를 단단히 굳히게 되었어요. 사장님 딸이 아니라 일 잘하는 이수진 팀장으로 불리기 시작했을 때의 그 짜릿함이란 2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며 칭찬 한 번 못 듣고 무시만 당했던 서름을 한 방에 날려버리는 기분이었죠. 통장에 찍히는 월급의 액수도 달라졌지만 무엇보다 제 자존감이 수직 상승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제가 승승장구하며 커리어 우먼으로서의 삶을 만끽하는 동안 전 남편과 시어머니의 소식은 아주 가끔 바람결에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으로 접할 수 있었어요. 그 소문들은 하나같이 인과응보라는 사자성어를 떠올리게 하는 내용들이었죠. 친정집에 와서 난동을 부린 그날 이후 전 남편은 결국 공무원 품위 유지 위반으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해요. 빚쟁이들이 구청 앞에서 시위를 하는 바람에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던 거죠. 정직 기간 동안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사채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니 결국 그는 스스로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토록 자랑하던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던 7급 공무원 타이틀을 빚 때문에 제 발로 걷어차버린 셈이에요. 백수가 된 전 남편은 빚쟁이들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들리는 말로는 지방의 어느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다고 해요. 2년 동안 펜대만 굴리던 고운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시멘트를 비비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니 참 인생 모양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한때는 저를 급이 안 맞는다며 무시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밑바닥 인생으로 추락한 거죠. 시어머니의 말로는 더 비참했어요. 아들이 실직하고 빚더미에 앉아 화병이 도져서 진짜로 몸져 눕게 되셨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약도 제때 못 드신다고 해요. 좁은 월세방에서 하루 종일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내가 미쳤지, 복덩이 며느리를 내 발로 걷어차고 하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다는 소문이 동네방네 퍼졌죠. 하지만 이미 버스는 떠났고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잖아요. 어느 날 거래처 미팅을 마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나오는데 발레 파킹을 기다리는 제 눈앞에 낯익은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어요. 허름한 점퍼에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전단지를 돌리고 있는 초라한 행색의 남자. 네, 바로 전 남편이었어요. 그는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전단지를 내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를 투명 인간 취급하거나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으며 피해갔죠.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내가 저런 사람 때문에 울고불고 했다니. 순간 그와 눈이 마주쳤어요. 모자 밑으로 드러난 그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리더라고요. 그는 화려한 정장을 입고 외제차 앞에 서 있는 저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초라한 꼴을 비교하며 얼어붙은 듯 서 있었어요. 입술이 달싹거리며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에게 일말의 여지도 주지 않았어요. 차가운 무표정으로 그를 쓱 훑어본 뒤 제 차에 올라타 미련 없이 엑셀을 밟았죠. 백미러로 멀어지는 그의 모습이 점처럼 작아질 때까지 저는 눈을 떼지 않았어요. 통쾌함? 연민? 아니요. 그저 완벽한 남남이라는 안도감만이 느껴졌어요. 그와의 인연은 저에게 비싼 수업료를 내고 인생을 배운 기간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거든요. 사람 보는 눈을 키워줬고 나를 사랑하는 법을 알게 해줬으니 어찌 보면 고마운 경험일 수도 있겠네요. 며칠 뒤 제 사무실 책상 위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삐뚤빼뚤한 글씨체를 보니 시어머니가 보낸 편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봉투를 열어보니 구구절절한 사연이 적힌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수진아, 애미다. 우리가 잘못했다. 민석이 저러고 사는 거 보면 불쌍하지도 않니? 네가 마음이 넓으니까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 제발 밥 한 끼만 같이 먹자. 편지를 읽는 내내 기가 막혀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며느리 탓, 며느리에게 구걸. 이 사람들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갱생 불가능이구나 싶었죠. 저는 그 편지를 곱게 접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어요. 답장을 해줄 가치도 동정을 베풀 이유도 없었으니까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뼈저린 반성과 참회겠지만 그럴 위인들이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심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 잔을 들었어요.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죠. 외할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그 어린 소녀와의 약속을 비록 먼 길을 돌아왔지만 결국은 지켜낸 것 같아서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졌어요. 똥차가 가고 벤츠가 온다는 말이 있죠? 저는 그 말을 조금 수정하고 싶어요. 똥차를 내다버려야 내가 벤츠가 될 수 있다고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당당하게 질주하는 오너 드라이버가 되었어요. 앞으로 제 인생에 또 어떤 시련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걸, 아니 호랑이를 때려잡고 가죽으로 코트까지 해입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긴 터널을 지나 비로소 마주한 햇살이 이렇게나 눈부실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의 눈물을 보며 자란 어린 소녀가 엄마와 똑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두려움에 떨던 제가 이제는 그 두려움을 깨고 당당하게 홀로 서기에 성공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강요된 희생이 사랑이 아니었음을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을 건너온 덕분에 저는 지금의 단단한 나를 만날 수 있었어요. 제 이야기가 지금 어딘가에서 숨죽여 울고 계실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갉아먹는 관계를 끊어낼 용기,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라는 믿음, 그리고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요. 저는 이제 과거의 상처를 훈장 삼아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저처럼 시원한 반전과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수진 씨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엄마처럼 살지 않겠다며 그토록 발버둥 쳤지만 결국 피하고 싶었던 운명과 마주해야 했던 수진 씨. 하지만 그녀는 주저앉아 우는 대신 스스로 그 운명의 고리를 끊어내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남편과 시댁의 무리한 요구, 억울한 누명, 그리고 끝까지 이기적이었던 그들의 모습에 치가 떨리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수진 씨를 더 단단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네요. 누군가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오로지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인생은 비로소 빛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진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큰 위로가 돼줄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